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동구에 사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예요. 한강과 그 맞은편에 아름다운 서울 풍경이 보이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죠. 제가 여기에 살게 된 건 불과 몇 달 전부터예요. 한 6, 7개월쯤 됐으려나요? 저는 제가 먹은 나이만큼이나 산처럼 높고 계곡처럼 내려가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첫 딸과 헤어지기도 했고요. 다 늙어서는 아들놈한테 배신도 당했네요. 지금은 제가 헤어졌던 딸의 양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저 아래 남쪽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집은 벼농사 밭농사를 많이 했고 동네에서 나름 잘 산다는 소리를 들었죠. 옛날에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딸들은 공부를 많이 안 시켰거든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아빠가 학교 빠지고 밭일 도우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래야 했고요. 저는 원래 부모님하고 일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어요. 꼭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을 가고 뭔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지 제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재미있었어요. 먹고 살 걱정도 없었고 앞날에 대한 불안도 없었네요. 하지만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시면서 저희 집 분위기는 확 바뀌었어요. 제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회사 격리가 될 수 있는 학원이 있어서 도시로 나가 그런 데에 들어가 볼까 싶었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같이 뛰놀고 자란 언니 한 명이 도시로 나가 몇 년 있더니 무슨 회사 격리가 됐다며 돌아왔는데 어찌나 세련되고 예뻐졌는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격리학원 보내달라고 아버지한테 조르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중병으로 쓰러지시면서 저는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위로 3명의 오빠가 전부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었고 저와 여동생만 있었는데 여동생은 저랑 7살 차이가 나서 많이 어렸거든요. 제가 집안일도 하고 엄마 병간호도 했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니 많이 속상해하시고 충격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엄마를 고쳐보려고 큰오빠가 있는 서울의 대학병원까지 가서 입원도 했지만 손 쓸 수가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 옆에서 5년을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엄마는 기운이 좀 있는 날에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옥이 격리학원 갔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이러고 있어서 어쩌노. 에이, 왜 그래 갑자기. 그깟 격리학원이 뭐라고. 그때 잠깐 바람 불었던 거라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혼은 엄마 다 낫고 건강해지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나. 아휴, 우리 착한 딸. 우리 경욱이 없었으면 엄마 어쩔 뻔했을꼬. 엄마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픈 엄마였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은 편안한 말이에요. 그래서 2달 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도 오빠들도 여동생들도 다 슬플 텐데 저를 달래고 위로하느라 바빴죠. 그때는 엄마 병명을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했으면 더 오래 사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며 한도 끝도 없이 후회스럽고 시대 탓을 하게 되네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는 어느덧 26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그제야 저 결혼 못 시켰다고 걱정이 대단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생각이 모자라 우리 경옥이 짝도 못 찾고 나이만 이렇게 먹었네. 내 진작에 마누라 말 듣고 경옥이 짝 물색할 걸. 미안하다 경옥아. 아버지가 눈앞의 것만 생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뭘요? 저도 결혼 생각 없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때 되면 다 하지 않겠어요? 야, 그런 말 마라. 네가 왜 집신이냐? 예쁜 꽃신이지. 오색수 넣은 예쁜 꽃신이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애비가 선짜리 알아보마. 그때 제 나이는 꽉 찼다고 시집 안 가냐는 독촉을 많이 들었어요. 30쯤 결혼하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 20 초반이나 25살까지는 다 결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둘째 오빠가 어떻게 연결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실은 저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엄마가 다니던 읍내에 있는 병원 접수대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저한테 상냥하게 잘해줘서 인상이 남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 쪽에서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게 둘째 오빠 귀에 들어갔고 다시 아버지한테 연락이 온 거였죠. 나이는 저보다 3살 위였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양쪽 집안이 다 두 사람 얼른 결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 얼렁뚱땅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볼 때에도 결혼할 때에도 좋은 사람이었어서 저는 그걸로 만족했네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원무과로 승진해 일하는 걸로 만족하던 사람이 무슨 개발 사업을 한다며 돈 타령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어요. 결혼하고 1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더 문서 조작이 쉽고 도장 같은 거 진위를 가리는 게 어려운 때였고 남편은 제 주민증과 땅 문서를 들고 나가서 지 멋대로 서류를 조작해 공동 명의인 양 꾸며서 제 도장과 남편 도장을 찍어서 팔아먹었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는 척도 안 했어요. 당시 제가 임신 한 7개월쯤이었는데 한마디로 아이까지 가진 여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요. 남편은 사업 핑계로 사람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당연히 임산부인 저에 대한 배려는 없었고요. 돈 쓰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하고 다니는 모양새만 봐도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제가 친정에서 받은 유산을 꽤나 많이 써버렸고 저는 딸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마련해준 폐물들을 몰래 감춰놨어요. 살림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뒀던 통장도요. 그건 말 그대로 비상금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더 이상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그걸 써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집안 사정은 아랑곳 없이 몸조리하는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폐물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건 못 줘.
당신이 지금까지 친정에서 받은 유산 날린 게 얼마인데 내 폐물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절대 안 돼. 나랑 내 새끼 먹고 살아야지. 야,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냐? 이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남편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친정 농사일을 해주시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러 왔다가 남편이 돈을 내놓으라며 세간살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희 집안은 동네에서 평이 좋았고 다들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은 남편 보고 한마디씩 다 했죠. 어떻게 아이 막 낳은 부인한테 그럴 수 있냐고요. 세상에, 경옥이 엄마가 저 세상에서 까무러치겠어. 이게 웬일이야? 아니, 아무리 막대 먹었어도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러게, 저 집안 소문 안 좋다는 말 들었을 때 이 결혼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아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어야 했어. 남편 집안은 다른 지역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그닥 평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걸 뒤늦게 한 동네 사람들이 저희 결혼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나이 찬 저를 시집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아버지와 오빠들을 보니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사실을 알고 좀 후회를 하셨다는데 저한테는 내색을 안 해서 몰랐고요. 둘째 오빠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면서 병원에서도 동네에서도 남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자 남편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한테 좀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제야 딸아이 이름도 지었어요. 남편 집에는 딸아이 돌림자가 없다고 해서 저는 친정 조카아이들과 같은 돌림자인 해를 따서 해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남편이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줬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는 남편이 전처럼 다시 성실하게 살 거라고 착각했어요. 아이가 밤새 열이 끓고 아프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그때 병원을 관두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며 집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연줄이 있을 때인데도 자기는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치고 그만뒀는데 이런 모습 보일 수 없다나요? 그러면서 전화만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애를 들쳐업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는 딸아이가 아기들이 걸리는 폐렴 증세라며 긴급처치에 들어갔어요. 입원실에서 조그만 아이가 링거를 맞으며 쌕쌕거리는 게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계속 눈물바다였죠. 아이는 그날 하루 꼬박 고비였고 저는 아이 옆을 지키느라 집이랑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쯤이 돼서야 아이가 열도 내리고 진정이 됐는데 그 전에 집에 왔던 아주머니가 황급히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유, 경호가 네 집 가봐라. 큰일 났다. 나는 김치 담은 거 좀 주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 집이 다 뒤집혀서 난장판이고 네 신랑 집은 보이지도 않는다. 없어졌어. 아주머니는 김치를 주려고 왔다가 집이 난리 난 걸 보고 저를 찾았고 이웃한테서 아이가 아파 여기 병원에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주머니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황급히 집에 왔죠. 아주머니 말대로 집은 아수라장이 돼서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찾아보기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릇이니 컵이니 다 박살내놓고 제 화장대 거울까지 깨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꽁꽁 숨겨놓은 개인 금고에서 폐물을 전부 가지고 사라졌어요. 전날 병원에 가기 창피하다고 전화만 해주겠다고 했던 게을러 보이고 짜증난 얼굴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는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와 살아야 했기에 힘을 냈는데 딸이 퇴원한 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남편이 집까지 저당 잡혀서 돈을 해먹고 도망갔다는 거였죠. 결국 집은 빚쟁이들한테 넘어갔고 저는 집에 남은 것들 중 그래도 돈이 되는 것들을 모아 팔았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저는 둘째 오빠가 있는 대도시로 갔어요. 거기서 오빠가 소개시켜준 시장통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죠. 둘째 오빠는 자기 때문에 제가 이상한 사람 만나 고생하게 됐다고 미안해 했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고요. 어떻게 사람이 남의 속마음 본성까지 다 알 수 있겠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니 그러지 말라고만 했네요. 거기서 저는 딸이 5살 생일이 될 때까지 일을 했어요. 오빠들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정말이지 힘든 일이 한꺼번에 온다고 이상하게 저희 오빠들도 다 하는 일이 안 되고 고생스러울 때였어요. 막내 오빠는 하다 안 돼서 해외로 이민까지 가버렸어요. 거기에 가서 뭐라도 해먹으면 살겠다고요. 저도 저대로 버티다가 결국 병을 얻고 말았어요.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때 제가 식당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반찬 주문을 따로 받았어요. 식당 사장님도 제 음식 솜씨가 좋다며 오히려 저한테 돈 벌라고 주문을 받으라고 등 떠밀어 줬네요. 그렇게 반찬을 주문하는 집들은 거의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좀 있는 사모님들이었죠. 그중 한 집이 사업하는 집이었는데 사모님이 제 또래에 참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제 딸을 유독 예뻐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니 딱해서 제가 더 잘해줬었네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저희 딸을 양녀 삼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고 그 뒤로 그 사모님과 만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한국에 있는 두 오빠는 저를 도울 형편이 안 됐어요. 여동생도 좀 먼 데로 시집가서 보기가 힘들었죠. 정말 온 집안이 가장 힘든 시기였네요. 그때 그 사모님이 집에 누워있는 저를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제가 혜수를 정말 예뻐하고 좋아해요. 나한테 이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해요. 경옥 씨, 제가 혜수 정말 잘 키울게요. 혜수가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사모님은 몇 차례씩 저를 찾아와서 열심히 설득했고 어느 날 동네에서 돈 없는 거지라고 또래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우는 딸을 본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혜수야, 엄마 잊지 마. 엄마도 우리 혜수 절대 안 잊을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혜수랑 헤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보낸다는 거 잊지 말아줘.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꼭 안고 저와 둘이 찍은 사진이 든 목걸이를 짐에 넣어주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손을 흔들고 고급 승용차에 타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내 품을 떠나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국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끙끙 앓아 누웠던 저는 2-3달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딸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어느 회사의 매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직원도 꽤 되고 안정된 회사였죠. 거기서 저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회사 부서장이었는데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가는 저하고 출퇴근 시간이 겹칠 때가 많아서 자주 인사를 하다가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도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산 지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렇게 높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나 했는데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결국 둘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재혼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남편 쪽에서는 저를 못마땅해 했죠. 하지만 남편이 설득하니 집안 어른들이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네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따지겠니? 우리가 간섭하는 것도 좀 우습다. 모쪼록 둘이 오붓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시댁 어른들이 참 감사했어요. 결혼하고도 저한테 별로 싫은 티도 안 냈고요. 남편도 제가 딸을 어쩔 수 없이 떼어 보내야 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 사모님 댁을 찾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를 떠나고 없었어요. 당연히 딸도 없었고요. 겨우 수소문을 해서 그 집 친척을 찾았는데 정말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 미국 갔어요. 이민요. 여기 완전 뜬 거예요. 딸내미가 피아노를 되게 잘 쳤거든요. 그래서 그 딸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여기 생활 다 정리하고 떠난 지 좀 됐는데 내가 혹시라도 연락받게 되면 전달해 줄게요. 너무 황망해서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간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붙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통곡했어요. 사정을 알게 된 남편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저를 위로했죠. 그래도 혜수가 더 좋은 환경에 공부하러 간 거잖아. 잘 되려고 간 거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우리 잘 살고 있으면 언제든 혜수 만날 수 있잖아. 그 친척분이 연락 오면 전해준댔잖아. 우리 희망을 갖고 살자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아이는 더 좋은 데에서 잘 되려고 갔으니 제가 못 본다고, 아니 만남이 늦어진다고 슬퍼만 할 일이 아니었죠. 저는 해줄 수 없었던 걸 그 집에서 해주고 있는데 감사해야 할 일이었죠.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매일 딸이 건강히 무사히 잘 지내기만을 빌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도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네요. 30이 훌쩍 넘은 나이라 그때로 치면 노산에 속했지만 아이도 탈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도 특별히 나쁜 곳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때 친구네 의료기기 회사로 옮겨 이사로 있었는데요. 어찌나 좋아하는지 회사 직원 전부한테 아들 태어났다고 선물을 했어요.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서인지 시댁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저한테도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첫 딸이 태어났을 때에는 친정 외에 축하 인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떨떨하고 신기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만큼 축하받지 못했던 딸 생각에 좀 울적해지기도 했고요.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더더욱 속으로 딸이 잘 지내기를 기도하게 됐어요. 딸의 소식은 계속 들을 수 없었는데 저희도 한번 이사를 하고 근 친척도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서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저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하늘에 맡기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자라줬어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좀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는가 싶더니 학점도 안 따고
계속 학사 경고를 받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꼭두각시처럼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도 다 컸잖아. 성인이라고. 집안 백만 믿고 흥청망청 사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아들은 결국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어쩌다 구한 일자리도 잘리기 일쑤였어요. 결국은 남편 회사 공장에 부사장 직위를 주고 앉혀놨는데요. 거기서 아들은 기계 오작동 사고를 내고는 집에서 저와 남편의 통장에 돈을 훔쳐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어요. 찾으려고 해도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죠. 남편은 그 일로 충격을 받아 건강이 악화됐고 1년도 되지 않아 은퇴해야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너무 아들을 오냐오냐 해준 것 같다며 깊은 후회를 했네요. 늦게 얻은 외동아들이라서 남편뿐 아니고 온 집안 식구가 그의 말이라면 벌벌 떨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 당신 탓만이겠어. 나도 성태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너무 자책하면 몸에 더 안 좋아. 그러지 마. 남편은 그러고 2년을 더 살았는데 당시 신장이 너무 나빠져서 계속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상당했다고 겨우 연락을 한 아들놈이 장례를 치르자마자 저한테 남은 아파트까지 팔아먹고 다시 사라진 거였어요. 정말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허무하더라고요. 삶의 끝이 이런 건가 싶어 나쁜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면 먼저 간 남편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죠. 저는 여동생 가족의 도움으로 경기도권의 방 하나짜리 작은 빌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첫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지나온 시간들만 떠오르더라고요. 전 남편이 재산을 다 털어먹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리고 이제는 제 아들놈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게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러면서 헤어진 딸이 더 보고 싶어졌어요. 어딘가에서 딸아이는 잘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를 놓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 힘으로 저는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카운터를 보게 됐어요. 여동생 남편이 하는 식당이었는데 제법 자리를 잘 잡았고 손님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는 좀 유명했어요. 덕분에 제가 먹고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딸아이에 대해 알아보려 무진 애를 썼어요. 하지만 좀처럼 딸이 입양을 간 집안 식구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시간만 더덥실렀어요. 3년 정도 지나니 이제는 다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는 바짝 마르고 쭈글쭈글해진 늙은 여자가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에휴, 그래, 다 포기하자.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 성태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고 혜수는 정말 잘 됐을 거야. 이제 그만 다 놓아버리자, 경호가. 그렇게 마음을 다 놓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식당에 출근을 했는데 식장 앞에 웬 중년의 여자가 서성대고 있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세련되고 우아한 여자였어요. 아직 오픈 전인 식당을 자꾸 기웃거리길래 시작하기를 기다리나 싶어 다가갔죠. 아직 식당이 열려면 2시간은 있어야 돼요. 식사하려고요. 제 목소리의 여자는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빤히 저를 보는데 저도 어째 그 여자한테서 눈을 뗄 수 없더군요.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어딘가 익숙하고 정이 갔어요. 여자는 금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이경옥 씨 맞죠? 그렇죠. 옛날에 땡땡땡도 땡땡시에 살던. 맞죠?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이 뭔가 맞은 것처럼 덜컹거렸어요. 중년의 고상한 여자 얼굴 안에는 제가 매일 밤 그리워하던 5살 혜수의 모습이 있었어요. 너 혹시 설마?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여자는 가방에서 목걸이 하나를 꺼냈어요. 저와 제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였죠. 제가 입양 갈 때 줬던 거였어요. 사진 속의 저와 딸은 빛이 바래져 있었지만 어리고 어린 혜수와 젊은 시절의 제가 분명했어요. 엄마 나야. 혜수야 엄마.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겨우 새어나왔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혜수냐? 진짜 혜수야? 내 딸 맞아?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딸 역시 눈물을 펑펑 쏟았고요. 잠시 후 식당에 나온 여동생 부부가 저희를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얼른 저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진정을 한 저희는 그제야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너 엄청 찾았어. 그런데 도저히 연락처를 알 수가 없더라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도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엄마 찾았어. 그러다가 옛날에 외갓집에서 일했다는 할머니 통해서 계속 사람 찾아다니며 엄마 있는데 찾아낸 거야. 근데 엄마 왜 식당 일을 하고 있어? 그동안도 계속 힘들었던 거야? 저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딸아이에게 대충 이야기를 해줬어요. 딸도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더군요. 입양간 부모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이름도 바꾸지 않고 친엄마도 잊지 말라고 해주었대요. 그리고 딸이 피아노를 너무 잘한다니까 바로 미국에 있는 교수를 만났고 그 교수가 가르쳐보고 싶다고 해서 미국에 갔다고 하네요. 그때 양어머니가 미국에 가는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저한테 전해주지 않아서 일이 꼬인 거였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되었는데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미국에서 친척과 동업하던 양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때 좀 힘들었대요. 딸은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돈을 벌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그 후 무사히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여기저기 콩쿠르에서도 상을 타서 미국 내의 작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살고 2년 전쯤 귀국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연신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 그래도 큰 고생을 오래 하지 않아 너무 다행이야. 우리 딸 너무 고맙다. 이렇게 잘 커져서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이걸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봐.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 인생 지금부터야. 이제 나랑 그리고 우리 양부모님이랑 재밌게 잘 살아야지. 엄마 사위도 만나야지.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내가 엄마 돌볼 거니까. 그러면서 딸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그날로 사위를 만났어요. 국제 변호사라는 사위는 한국의 명문대학 교수로 들어왔더라고요. 딸도 예술고등학교에서 레슨을 한다고 했어요. 손녀, 손자도 있었고요. 그걸 보니 제 마음의 응어리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이걸 보려고 내가 고생을 했구나 싶어
그저 모든 게 감사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미국에서 딸아이의 양엄마가 왔어요. 양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사모님도 이제 다시 한국에서 살기로 했다는군요. 저는 사모님을 거의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살아있으니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혜수 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이라뇨.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 서로 혜수 엄마라고 부르면 어때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요. 저와 사모님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가 마련해준 지금 사는 성동구 아파트로 왔고요. 혜수를 키워준 양엄마와 함께 살게 됐죠. 이사 오면서 딸 부부는 여동생 부부한테 고맙다고 사례까지 했어요. 저 대신 인사까지 해주니 그제야 내 새끼를 찾았다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고요. 여동생 부부도 너무 잘 됐다고 자기들 일처럼 좋아해줬어요. 딸네 집하고도 가까워서 자주 오갔고 그새 여행도 2번이나 갔다 왔네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오빠들 집도 갔고요. 제 평생에 이렇게 편안하고 마음 놓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아파트를 해먹고 달아났던 아들 녀석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레슨하는 날이라 제가 손자 손녀 챙겨주려고 딸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공원에서 누가 저한테 달려오는데 보는 순간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저를 보자마자 돈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엄마, 내가 진짜 급해서 그러거든. 헤어진 누나 찾았다며. 그 집 꽤 잘 산다던데. 매형이 국제 변호사에 대학 교수면 돈 많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뭘 좀 해줬을 텐데. 그거 나 좀 주라. 어? 내가 진짜 더는 돈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 내가 진짜 잘하려고 했는데 요즘 경제가 너무 바닥이잖아.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고.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떠나기 싫었는데 진짜 잘 돼서 다시 나타나려고 했어. 다 갚아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돈 좀 해줘. 혹시 엄마한테 없으면 누나한테 얘기 좀 해줘. 어? 너 나를 나 몰라라고 아파트까지 팔아먹고 연락도 다 차단하고 찾지도 못하게 해놓고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충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네. 내가 그 단칸방 낡은 빌라에 살 때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아 놓고 번듯한 데로 오니까 뭐? 이제 와서 돈을 해달라고? 누나? 누나 매형 소리가 잘도 나오는구나. 나 너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어. 너 마음에서 놓은 지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엄마 제발. 나도 그러려고 하던 게 아닌데 이 망할 놈의 옆에 내가 돈을 너무 펑펑 쓰는 바람에 다 사달이 난 거야. 엄마 한 번만 나 한 번만 봐주라. 네가 퍽도 네 마누라 때문에 이렇게 됐겠다. 내가 널 몰라? 나랑 네 아빠가 평생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알아? 네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 그렇게 너를 떠받들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런 망나니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아빠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너 때문에 자기가 잘못 키웠다고 후회하다가 병 생겼던 거라고. 그런 아빠 재산을 네가 다 털어먹었잖아. 그런데 감히 어디 이제 와서 얼굴을 띠밀어.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봐.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경찰이라도 불러서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여기 경비 아저씨, 이 남자 좀 쫓아주세요. 여기 주민도 아닌데
와서 사람 괴롭히네요. 제가 불호령을 하자 아들은 별 수 없이 아파트 단지를 떠났어요. 저한테 엄마가 맞냐며 끝까지 불평을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간 것도 제가 그 고생을 한 것도 너무 뼈 아팠거든요. 그리고 이러지 않으면 아들은 평생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어요. 결국 아들은 이혼을 하고 지방 어디로 내려간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들한테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녀석은 고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자식 하나를 다시 돌려받고 자식 하나는 또 멀리 보내게 됐네요. 정말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식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감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딸아이는 양부모님이 사랑을 주면서도 엄격하게 키웠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얼마나 바로잡힐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냉정해지려고 해요. 저는 딸의 영엄마와 함께 손자 손녀 돌보며 말 그대로 오붓하게 지내고 있어요. 참 행복한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할 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귀촌한 지 6년차가 되어가는 50대 여성입니다. 말이 50대이지 저도 남편도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데요. 요즘은 새삼스럽게 열심히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많이 떠올라요.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둘 다 앞만 보고 뭐에 쫓기듯 그렇게 살았는데 이젠 하나 있는 아들도 자기 인생 잘 살고 바쁘기만 했던 남편과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데 저희 시댁은 저희 남편을 포함해 아들만 셋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아들이 저희 남편이었는데 시부모님은 똑똑한 자식보다는 오로지 장남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무슨 구닥다리 신념인지 시아버님은 자주 장남이 잘 돼야 그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라는 망언을 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 시아버님도 장남이십니다. 그러니 장남과 장손이 짝짝꿍이 되어 집안에서 왕노릇을 했는데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은 장남이라고 예뻐하시고 도련님은 막내라고 챙기셨는데 유독 둘째인 저희 남편한테만 야박하게 구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도 본체 만체 하시고 상장을 받아와도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반면에 늘 사고만 치던 아주버님이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하면 그날은 아주 잔치날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연애할 때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들, 딸 차별도 아니고 장남 때문에 차남을 차별하다니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갔던 날 저는 시아버님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남편이 시아버님을 닮아도 너무 닮았더라고요. 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이었어요. 그에 반면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판박이었는데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을 반반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삼형제 중에 가장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도련님이 초면부터 편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관심 밖의 자식이라 그런지 결혼 허락은 싱거울 정도로 쉬웠는데요. 단지 그 어떤 지원은 어렵다며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점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그럴 거라고 미리부터 말을 해줬거든요. 뭐 속으로 설마 했던 부분이 있긴 했지만 예상대로 시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아, 역시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상견례 날짜를 코앞에 두고 남편이 우리 결혼을 1년 뒤로 미뤄야 한다고 했어요. 뭐? 1년이나? 왜? 그게 형이 갑자기 우리보다 먼저 결혼을 해야 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형 여자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엊그제 갑자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 소리에 엄마랑 아버지는 좋아서 난리고 바로 나한테 우리 결혼은 내년으로 미루라고 하더라고. 말도 안 돼. 이러는 법이 어딨어? 상견례 코앞에 두고. 미안해. 오히려 우리 집에서는 상견례도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이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은 형밖에 모르는 집이라고. 들어보니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여자 같던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형도 진짜 웃긴다.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여자에 대해 뭘 얼마나 안다고 결혼을 해. 우리 집에서는 상견례하고 바로 식 올리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어떡해. 미안해. 자기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진짜 죄송하다고. 대신 내년에 최대한 빨리 날 잡아서 한다고. 대신 그동안 내가 돈 더 모아서 자기 다이아 반지 해줄게. 됐어. 내가 뭐 그런 거 바래? 나는 그냥 이건 너무 경우가 없다는 거지. 자기가 무슨 죄냐? 저는 가운데서 쩔쩔매는 남편을 보고 화가 나면서도 짠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 집구석이 그런 집이라는 걸 안 뒤로는 저는 무조건 제 남편을 싸고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런 부모 밑에서 얼마나 서럽게 자랐을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런 사실을 숨김없이 모두 말했고 저희 부모님도 무슨 그런 부모가 다 있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그러면서도 저희 남편이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착하다며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비록 아주버님 때문에 결혼은 몇 달 밀렸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편은 사이가 더 좋아졌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전세지만 아파트도 얻어주시고 결혼 자금도 아낌없이 지원하는 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니, 아무리 장남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같은 아들을 그렇게 차별을 해. 너희한테는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준다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형편이 많이 안 좋으신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네. 당신 그만해. 가뜩이 나이들 그걸로 기분도 별론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런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자기 뱃속으로 낳아놓고 저러냐고. 셋째 아들도 있다며. 셋째한테도 그래? 저는 차마 도련님한테는 안 그런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말까지 하면 제 남편이 더 비참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런지 더 보란 듯이 저희 결혼할 때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는데 이런 걸 기대한 적은 없었지만 솔직히 싫진 않았어요. 덕분에 신혼집은
신축의 큰 평수는 아니었지만 구축 아파트도 매매로 살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혼수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올 수 있어서 지난 억울한 마음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에서 그만큼이나 지원해 줄지 몰랐던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많이 놀란 듯 아닌 척 하면서도 많이 부러워했는데 그걸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남편 역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에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남편과 아주버님은 2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고3일 때 저희 남편이 고1이었고 저희 남편이 고3일 때 아주버님이 삼수 중이었는데 충분히 서울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한다며 남편에게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참 너무하지 않나요? 될 자식을 밀어줘야지 가망도 없는 자식에게 올인을 하다니. 저 같으면 그런 부모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진작에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자기 부모라고 할도리는 하고 싶어 했는데 도련님 대학 등록금도 저희 남편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대학 진학을 못하고 바로 군대에 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계속해 자기 힘으로 등록금을 벌어 늦게 대학을 갔다고 했어요. 졸업도 돈이 없으니 쉽지 않았고 결국엔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때 도련님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대요. 결국엔 자기 동생 등록금 벌려고 자기 공부를 포기한 건데 그 뒤 여러 일을 하다 자동차 판매 일을 하게 되었죠. 저도 남편한테 소개로 자동차를 사다 만나게 된 거였는데 저희 남편 수완이 좋다기보다 그냥 사람이 좋았어요.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고 신경을 써준다기보다 마음을 써주는 기분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주변에 차를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인연이 되었고 남편이 고맙다며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을 선물해 줬는데 제가 먼저 같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그게 인연이 되었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겉모습만 봐서는 그런 서름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그걸 내색하지 않고 여느 집 자식처럼 가족을 생각하는데 가끔 화가 날 때는 벨도 없나 싶다가도 어느 날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라면 절대 못할 일을 그 사람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런 아들이 어딨다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장난만 챙기시는지 부모님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었는데 아주버님은 더한 인간이었어요. 자기 부모 뺑 믿고 저희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데 진짜 재수 없었거든요. 저희 결혼식 전에 브레이크 거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요? 원래 만나던 여자가 있던 거라면 그것도 많이 봐줘서 이해하겠는데 아주버님은 그냥 자기 동생이 자기를 제치고 결혼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급하게 여자를 만나 결혼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일 리는 없었는데 정말 형님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맏며느리는 고사하고 며느리 노릇은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고 아주버님을 돈 나오는 ATM 기계로 알았는데 능력도 없는 아주버님한테 나오는 돈은 전부 시부모님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시어머니는 부족한 생활비를 저희 남편한테 달라고 했는데요. 저랑 결혼한 이상 그 꼴은 절대 못 보죠.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저한테 말하지 않고 시댁에 돈 주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요. 그리고 모든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여지없이
돈 얘기를 했어요. 이번 달에 네 아주버님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줬더니 생활비가 똑 떨어졌다. 네가 한 100만 원만 보태라. 100만 원이요? 왜요? 저희도 빠듯해요. 뭐? 못 들으셨어요? 빠듯하다.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이 쓰신 돈이니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달라고 하셔야죠. 어머, 얘 웃기네? 방금 말했잖아. 우리 큰아들네가 돈이 필요해서 줬다고. 근데 걔들이 나한테 어떻게 돈을 주니? 왜? 나한테 돈 주기 싫으냐? 네, 어머니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이가 결혼 전에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카드도 드렸다는데 이젠 아니죠. 얘가 정말 무서운 애네? 너희는 버젓한 집도 있지만 우리 장남은 전세 살아. 그럼 형편 좋은 아들이 부모를 돕는 건 당연하지. 아니요. 받은 놈이 부모를 돕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이 물론 자가이긴 하지만 저희도 대출받은 돈이 있고요. 아이 낳고 살려면 여기보다는 넓은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듯 제가 초장부터 철벽을 치자 저는 천하에 못돼 처먹은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더러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덕분에 명절도 시댁에 가지 않고 편해서 좋았네요. 물론 중간에서 남편은 곤란해했지만 제가 결혼 전에 받은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준다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마음이 불편함에도 저한테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저랑 같이 시댁에도 가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만 힘들지 남편도 모처럼 푹 쉬고 좋아했어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괘씸하고 불편하셨겠죠. 저희 형님이 명절이다 제사다 해도 음식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 형님이 했던 말이 대박이었어요. 저는 교회 다녀서요. 귀신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기만 할게요. 음식하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절하라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최선이거든요. 저 말을 듣는데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는 그런 거 강요하는 시어머니 아니라며 알겠다고 했는데 그때 저만 죽어라 음식 장만하고 고생했어요. 그러니 명절 음식도 보나마나 시어머니 혼자 다 장만하셨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네, 저도 별로 착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저라도 내 남편이 당한 서름을 갚아줘야죠.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바로 직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떻게 명절까지 안 올 수 있냐고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저더러 못 배운 티가 너무 난다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어머님이 오라고 했으면 저는 갔을 거예요.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네 부모 욕먹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시집가서 시부모님한테 욕먹으라고 시집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정도만 지켜주시면 이러지 않죠. 애당초 따지고 보면 제가 먼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잘못이지. 너는 어떻게 어른이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지질 않니? 내가 너 때문에 명절 내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저야 모르죠. 왜요? 형님이 명절 음식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기사, 교회 다니니까 차례도 안 지낸다고 하셨겠네요. 너 지금 누구 놀리냐? 그리고 여기서 네 형님 얘기가 왜 나와? 왜 나오긴요. 저도 억울하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당장 오늘부터
동네 아무 교회나 다닐까요? 야! 시어머니는 자기가 혼자 명절 음식을 한 게 약이 올라 저한테 화풀이를 하려다 되려 뒷목만 잡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젠 생각이 바뀌었다며 저더러 일주일에 3번 이상 시댁에 와서 시댁 집안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했네요. 저도 일 다니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일이면 집에서 놀고 먹는 형님을 불러다 하시는 게 맞는 건데 큰 며느리는 국 끓여 드실 거냐고 제가 또 따박따박 따지니 나중엔 시어머니가 열받아서 저한테 아무 소리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딱히 직접적인 시어머니와 트러블은 없었는데요. 그냥 늘 항상 사이가 나쁠 뿐이었어요. 저는 최소한의 며느리 둘이만 하는 정도로 제 할 일을 끝냈고 가끔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저희 부부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려고 할 때면 제가 또 여지없이 난리를 치니까 형님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죠. 그러다 막내인 도련님까지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내심 속으로 장남 노래를 부르는 집구석이니 도련님한테도 한 푼 보태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막내는 막내라고 돈 2천만 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집을 할 정도로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게 묘하게 약이 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 결혼이니 신경을 써주고 싶어 했는데 저희 부부가 TV와 냉장고, 세탁기까지 비싼 가전제품은 다 해줬네요. 남편이 그러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동서는 참 귀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 그 집 아들들이 자기랑 똑같은 와이프를 얻었더군요. 도련님도 그렇게 저희 남편을 따르고 잘했는데 동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서는 막내 며느리라 그런지 시아버님이 귀여워하셨는데요. 덕분에 시댁을 가지 않아도 시댁 돌아가는 사정은 동서한테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참지 않는 제 성격상 동서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줬는데 그래서 늘 동서가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따로 챙기기도 하고 가끔 여자들끼리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형님을 빼고 만났죠. 그러다 형님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서운해했는데 동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어쩌라고 하면서 모르쇠 했어요. 이쯤 되면 제가 시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저는 시댁만 가면 시어머니와 형님이 어떡하든 골탕을 먹이려고 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 제 밥만 언제 한 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누런 밥이라던가 제 수저만 닦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던가 하는 등 눈에 보이는 차별을 했어요. 그럼 저는 보란듯이 그 밥을 먹지 않았고 먹은 것도 없으니 설거지할 것도 없겠다 싶어 거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TV 리모컨을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엔 그냥 저는 오지 말고 남편만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꼴 보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왜 와이프도 없이 집에 오냐고 그러면 자기도 안 온다고 했는데 순종적이고 착하기만 했던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말에 반기를 드니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가셨어요. 장가를 잘못 갔다면서 앓는 소리를 하셨는데 말은 바로 해야죠. 장가를 잘 가서 그나마 늦게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무튼 그 후로 저는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는 며느리를 망정 호구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의 연봉은 계속 올랐고 저희는 바라던 38평 신축 아파트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거꾸로 형님은 제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이 소식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애가 많이 탔죠.
동서도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없는 자식은 그렇게 아끼는 장남밖에 없으니 속이 많이 타셨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 마음에도 없는 저희 아들이 장손이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불만이더라고요.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이가 좋았던 적이 손에 꼽거든요. 사이도 나쁜 부부가 어떻게 임신을 하죠? 그러니 아주버님 내외에게서 손자든 손녀를 기대하기 많이 어려워 보였는데 시어머니만 애가 달아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비싼 약도 해다 바치고 부적도 써오는 등 헛돈만 쓰셨어요. 그러다 저희가 이사를 가고 그게 배가 아팠는지 형님이 사내 만회하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 아주버님은 한결같이 꾸준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앞서 대학을 삼수해서 겨우 갔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나빠도 얼마나 나쁜지. 그나마 대학도 지방에 있는 미달된 과에 갔는데 제가 볼 땐 그 학교는 등록금만 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대졸이라고 해도 취업하기는 힘이 들었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자격증이나 스펙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었는데 눈만 높아서 조금만 힘들다거나 허드렛 일 같으면 그만두기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아주버님네 생활비까지 시부모님이 책임을 짓고 있었는데 저한테 초반에 생활비 타령하다 그 사단이 나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부족한 돈을 마련하시는 듯 하더군요. 제가 동서한테도 첫 단추가 중요하니 절대 생활비 들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며 그 난리를 치니 시댁에서 가게라도 차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역시나 돈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순순하게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으니 아예 말도 하지 않고 당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잡아 아주버님께 카페를 차려줬는데요. 이 인간이 하라는 장사는 하지 않고 젊은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노닥거리다 2년 만에 카페를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빚만 떠안게 되었는데요. 아주버님도 형님도 죄책감 같은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뚫린 입이라고 아주버님은 무슨 변명이 그리 많은지 궁금하지도 않은 카페 폐업 얘기를 주구장창 했는데 참 한심해 보였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쩜 동생들과 그렇게 다른 건지. 이건 그냥 시부모님이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떠받들어 키운 것이 문제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희 시아버님도 장남인데 그렇게 자랐답니다. 다른 형제 삐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님 스스로도 다른 형제들이 장남을 떠받들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자꾸만 그나마 돈 잘 버는 저희 남편한테 희생을 강요한 거였어요. 어쩐지 다른 친척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감정이 안 좋아 보였는데 다 이유가 있던 거였죠. 그럼 그런 걸 보고 내 자식들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만한데 시아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를 포함한 삼형제 내외는 아주버님 내외를 빼고는 부모 덕도 보지 않고 자기 앞가림 잘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아주버님이 정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개인 택시를 하나 사달라고 시부모님에게 조른 것 같은데 시아버님이 시할머니한테 말해서 그 돈을 조달했다고 하더군요. 대신 지방에 살고 계시던 시할머니를 시아버님이 모시고 왔는데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서 힘드셨던 시할머니가 그걸 조건으로 돈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대놓고 싫어하셨지만 자기 장남한테 택시를 사줘야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다 늙어서 시집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동서한테 들었을 때는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하시더니 당신이 시집살이를 하게 될 줄은 모르셨겠죠. 그리고 다행히 시할머니는 장손이라고 아주버니만 예뻐라 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요. 거꾸로 아주버니만 보면 혀를 끌끌 차며 니는 언제 사람 구실하고 살간? 창피한 줄 알아야지. 다른 동상들은 잘만 벌어먹고 사는데 니는 제일 그냥 쪽팔리지도 않냐? 그 나이 처먹도록 여태 뭐할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고 싶어도 자기 아들 택시 사준 사람이 시할머니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시할머니를 다시 떨궈낼까 그 궁리만 했는데요. 시할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쉽지 않으니 시아버님이 시할머니를 어디로 보낼 마음이 없으신 눈치였죠. 대신 당신이 좀 보살펴드리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시아버님은 그저 당신 대신 시어머니가 그 뒤치다꺼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집안의 썩은 뿌리는 시아버님이 아닐까 싶네요. 대우는 다 받고 귀찮은 건 장남이다 남자다 하며 다른 사람한테 밀었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거에 대한 불만은 가득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그래서 적당한 명분이 꼭 필요하셨어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그나마 아주버님은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니 그게 벌이는 변변치 않더라도 적성에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성에 찰 형님이 아니었는데 동서의 소식통에 의하면 바람도 심심찮게 피우다 아주버님에게 들켜서 대판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던 것 같은데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게 용해 보이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각자 생긴 대로 살다 보니 저와 남편도 어느덧 부록을 한참 넘겼어요. 그리고 잠깐 여기서 제 남편 자랑을 하자면 저희 남편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항상 판매 1등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느 날부터는 아무리 영양제와 몸에 좋은 걸 챙겨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한가로운 시골에 가서 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옆에서 하도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언젠가는 남편이랑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군 입대를 하니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해졌는데 제가 원래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남편과 제 일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해고라도 당하면 당장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니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투자 사업과 경매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1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파니 빌라 2채와 작지만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서 나오는 월세의 절반은 그 건물들 매입하느라 받은 대출금 상환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절반은 온전히 제 수입으로 남으니 저도 믿는 구석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지금 사는 집 정리하고 퇴직금 합치면 시골에 집 한 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환희도 지금 군대 가서 없고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은 어때? 나야 너무 좋지.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우리 둘 다 직장 그만두면 당장 어떡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고 집 지어지는 동안은 친정 가서 있으면 되니까 마음만 있으면 어떡하든 되겠지. 자기도 너무 힘들어하고 나도 회사 다니는 거 이젠 좀 지겨워. 나라고 뭐 평생 일만 해?
어디서 봤는데 귀촌도 1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한대. 정말 그래도 되겠어? 우리 아직 젊은데. 아까 말했지? 귀촌도 젊어서 해야 한다고. 그리고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데 옆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그래. 당신도 평생 일만 했잖아. 꿈이라며. 내가 그 꿈 이뤄준다고. 어때? 당신 장가 잘 왔지? 나 같은 마누라가 어딨냐? 그래.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자기랑 결혼한 거야. 그럼 딱 3달만 있다가 하자. 지금 계약한 고객도 있고 나도 마무리는 잘해야지. 자기도 인수인계할 시간 필요하잖아. 저희 부부는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을 갖고 귀촌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알아보거나 집터를 알아봤는데 친정 부모님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 남편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사위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뒷주머니를 좀 차라고 조언을 했던 사람도 친정 엄마셨는데 그 조언대로 하니 이런 날도 오는 거였어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순차적으로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골로 내려간다는 걸 아시고는 꼴값이라고 하셨어요. 저것들이 내려갔다가 학을 떼고 다시 올라와 봐야 도시 생활이 편했다는 걸 알지. 그래, 가봐라. 니들이 얼마나 버틸지 내가 봐야지.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이랑 멀리 살고 싶다는 핑계로 이젠 시댁도 안 오르고 수작 부리는 거지? 설마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어머님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저게 진짜 어쩌면 너는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그대로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건 피차 마찬가지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줄 알고 시어머니는 저를 잔뜩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한마디 하면 귀촌하기 전에 남편 마음이 불편할까 꾹 참고 귀촌 준비를 했는데요. 다행히 집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드는 집터를 발견해 저희는 신속하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 아시는 분이 건축과 토목 관련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부탁을 드리자 땅만 좋고 수도관과 정화조 설치만 끝나면 집 짓는 건 금방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게다가 저희가 구입한 집터는 원래 집이 있던 자리로 땅 밑에 정화조와 수도관도 심어져 있었는데요. 그 덕에 건축 시일도 수십일 앞당길 수 있었죠. 애당초 큰 집을 원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가 쉬웠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원래 계획보다 반년 정도 기다려 저희 집이 완성되었어요. 마당에 저희 부부가 실컷 먹고도 남을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텃밭과 사과나무, 감나무도 심었는데 벌써부터 신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미뤄진 만큼 저희 부부는 일도 더 많이 해서 귀촌 자금도 넉넉했는데 이래저래 온 세상이 저희 부부를 도와주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이사 날짜를 받아놓고 저는 매일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부부를 호출하더니 난데없이 귀촌할 거면 시할머니도 모시고 가라고 하셨는데요. 저랑 남편은 순간 질색하며 따졌어요. 아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어머님이 하세요? 얘 좀 봐. 언제나 혼자 결정했대. 니네 시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어. 우리 어머니 나이가 올해로 93인데 도시보다는 시골이 좋지. 공기도 나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이 좋겠어?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만 내려갈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할머니까지 모시고 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그냥 방 하나 주고 니들이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일이잖아. 니네 할머니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그냥 니들이 희생 좀 해. 아니, 왜 엄마는 나한테만 희생을 하라고 해요?
왜 나만 그래야 하는 건데요? 어머, 얘가 왜 이래? 그야, 네가 가장 믿을 만한 자식이니까 그렇지. 부모가 기댈 수 있는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어머니, 좋은 것도 본인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당사자인 저희가 싫다는데 왜 어머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할머니 모시기 그러시면 할머니 원래 사시는 집 있잖아요. 그것도 다 사정이 있어 그런다. 니네 할머니 이제 옆에 누구 없으면 불편하시고 무엇보다 그 집 이번에 팔려고 내놨어. 네? 그게 무슨... 아, 말도 마라. 네 아주버님이 사고가 나서 그거 합의하고 택시 고치려면 돈이 필요해. 근데 이젠 우리가 돈 넣을 구멍이 없잖아. 그렇다고 니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 끝에 할머니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가실 곳도 없고 어쩌면 합의금 부족해서 네 형 살던 집 보증금도 빼야 할지 몰라서 여기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할머니가 계시니 방도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나라고 뭐 이러고 싶겠니? 나도 조금만 참아라. 90 넘은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너 구박도 안 하고 네가 우리 집 오기 싫다고 하면 그런 줄 아마. 어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러는 어머니는 얼마나 사신다고 할머니한테 그러세요? 어머니도 늙어서 형님이 똑같이 취급하면 그때 어쩌시려고요. 저 이런 식으로 시할머니 모셔갈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도 거래랍시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깨 넘어 방에서 다 듣고 계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도 그때는 다급해서 그걸 의식하지 못했지만 시할머니가 화가 나서는 베개를 집어 던져 방문을 활짝 열며 외치셨죠. 나는 안 간다. 아무리 늙어빠진 노인네라도 그런 취급받으면서 손자 며느리한테 신세지고 싶간? 네가 뭔데 내 집을 팔아서 네 아들 밑으로 쑤셔넣어. 나는 안 간다. 어머니도 참 그이가 다 얘기했잖아요. 이젠 그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진수랑 진수척 할 곳 없어지면 그땐 어떡해요? 어머님도 장손 생각은 해주셔야죠. 얘들이 집도 지었겠다.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사세요. 그게 어머님도 좋은 거예요. 괘씸한 년, 네가 내 단물을 다 빨아먹고 갖다 버리겠다고? 어머님도 참, 제가 언제 그랬어요? 불만 있으시면 어머니 아들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제 아들 일만 걱정해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니까. 아무튼 난 얘기했다. 그러니 니들이 알아서 할머니 모실 방 꾸미고 이사갈 때 모시고 가. 어차피 짐이라고 해봤자 몇 가지 있지도 않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싫다고요. 저 이번에 내려가면 집이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이젠 연관 짓지 마세요. 뭐해? 일어나. 그리고 자기도 이제 시댁에 올 일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 정말이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나이가 지긋이 먹은 시어머니는 자기 늙는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당신 시어머니를 처리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에 없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시어머니가 많이 놀란 눈치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기세에 집에 돌아온 저는 자꾸만 시할머니 생각에 기분이 찝찝했는데요. 연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원래 저희 시할머니가 여장부처럼 강단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같이 산 이후 몰라보게 기력도 떨어지시고 어깨도 작아지신 게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그리고 3일 고민하다 남편한테 시할머니를 모시러 가자고 제가 먼저 말을 했는데요. 뭐라고? 당신까지 왜 그래? 아니, 저대로 할머니를 두고 가는 게 마음이 안 좋아. 분명 계속 어머니랑 부딪히고 사셔야 할 텐데 정말로 아주버님이 그 집에 산다고 들어오기라도 하면 어떡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할머니 저러다 시설 같은 곳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나 자기나 마음 불편하잖아. 할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우리 환희 방 하나 있잖아. 어차피 그놈이 여기 와서 지낼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방에 할머니 모시자. 진짜 어쩌면 내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정말 괜찮겠어? 이러려고 귀촌하자고 한 건 아닌데. 괜찮아. 아무도 없는데 식구라도 한 명 더 있으면 좋지. 자기랑 나랑 싸우면 편먹을 사람도 있고. 나 진짜 당신 때문에 눈물 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내가 다른 복은 하나도 없지만 마누라 복은 기똥차다. 뭐야, 그걸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평생 나한테 잘해라. 저는 그렇게 시할머니까지 모시고 귀촌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시할머니 모시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져서는 귀에 걸릴 정도였는데 진짜 그 꼬라지는 보기 싫더군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이젠 손들라고 남남처럼 지내자고 말했는데 그 말에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콧방귀도 끼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믿지 않으셨겠죠. 아니, 그럴 마음이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 집을 나선 이후로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 형님 번호까지 전부 차단해버렸는데 시할머니도 그러고 싶다고 하셔서 시할머니는 아예 핸드폰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세 사람의 시골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유유자적은 개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더군요. 경험이 없다 보니 우왕좌왕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나마 시할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셔서 차츰 나아질 수 있었는데 저희끼리 농담 삼아 시할머니 없으셨으면 저희는 굶어 죽었다고 할 정도였네요. 저희 시할머니가 젊어서는 논이며 밭이며 하우스까지 안 해본 농사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든든한 선생님이 되어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거동이 많이 힘드시긴 했지만 매일 나가서 조금씩 걷다 보니 그게 운동이 되어 예전보다는 훨씬 잘 움직이게 되셨어요. 그리고 늘 저한테 고맙다며 자기가 살면서 후회한 일 중에 남편 말을 거스르지 못한 거라고 하셨는데 자기 남편이 저희 시아버님을 그렇게 키우셨고 그런 시아버님이 저희 아주버님을 그렇게 키우고 있어 옆에서 보는데 당신 죄처럼 느껴졌답니다. 더욱이 가족들에게 희생만 당하고 사는 저희 남편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다고 했는데 그러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하나 건네셨어요. 여가 우리 친정에서 나한테 준 땅인데 돈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져라. 할머니, 왜 이런 걸 저를 주세요? 그럼 인자 죽을 날도 멀지 않은 나가 그거 갖고 가랴?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죽으면 그거 다 네 형한테 간다. 그거야 그렇겠지만 나는 진즉부터 그건 너한테 주고 싶었어. 네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기회 봐서 주려고 가지고 있었단 말씨. 인자 네가 처리해라. 뭐 그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할미가 마지막엔 우리 손자한테 하나는 해주고 싶다. 니들 덕에 내가 참 마음 따숩게 간다. 고맙다이. 할머니도 참 왜 기분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내가 늙어본게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는 기다. 그니까 요렇게럼 작별 인사도 미리부터 하면 좋지. 내가 이런 말도 못하고 확 가버리면 어쩌냐? 저는 자꾸만 약한 소리를 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야 좀 마음 편하게 사시는데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무언가의 징조였는지 시할머니는 저희와 함께 귀천을 하고 3년 뒤에 조용히 주무시듯 눈을 감으셨는데 남편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가족 중에 유일하게 따뜻한 말을 해준 할머니라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장례를 저희끼리 칠 수는 없어 3년 만에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 절차를 끝마치고 어떻게 아셨는지 시아버님이 시할머니 땅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미 남편 앞으로 명의를 바꿔놓은 후였죠. 너도 참 그렇다. 할머니가 준다고 그걸 우리랑 상의도 없이 홀랑 네 앞으로 했어? 구약한 놈. 좋은 말 할 때 그거 다시 내 앞으로 해놔라. 우리 어머니 땅인데 아들이 내가 받는 게 맞지? 아버지, 죄송한데요. 이건 할머니가 직접 저한테 주신 땅이에요. 드릴 이유 없습니다. 야, 아빠가 달라고 하잖아. 네가 뭔데 아빠 말에 이유를 따져? 나 지금 이혼하기 직전이거든. 좋은 말 할 때 그 땅 내놔. 아니면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내놓든가. 형, 진짜 정신 안 차릴래? 그 나이 먹도록 왜 그렇게 살아? 나는 형이 이혼을 하든 감방을 가든 관심 없어. 내가 아직도 형한테 다 뺏기고 호구짓 하는 놈으로 보여? 저게 안 보는 사이 미쳤나? 야, 너 지금 형한테 개기냐? 말 조심해. 나이가 몇인데.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아라. 여태 내 인생에 걸림돌로 살았으면 형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냐? 나는 분명히 말했어. 이젠 천륜이고 뭐고 없다고. 지금도 할머니 장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한 거고. 우리 이젠 정말 볼 일 없어. 볼 일이 왜 없어? 엄마 아빠 죽으면 그때는 모른 척 할 거냐? 평생 챙긴 장남이 있는데 내가 왜 나서? 이제부터는 형이 알아서 해. 나는 집에서 10원 한 장 받은 것도 없어서 떳떳하고 평생 부모님 등에 빨대 꽂은 형이 앞으로는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할머니 발인도 끝났으니 나랑 이 사람은 간다. 고약한 놈. 네가 그러고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 땅 내놓고 가. 나도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저도요. 아버지랑 엄마 같은 부모는 진작보다 필요 없었어요. 할머니 땅은 가져가고 싶으시면 법으로 하세요. 저는 많이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내심 흐뭇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나서지 않아도 자기 할 말 시원하게 다 하는 남편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꾸로 입 아프게 떠들지 않아서 너무 편했는데 그 후 저희는 할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적적해하며 지금까지 저희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군 제대한 아들은 시골에서는 지내기 좀 그렇다며 저희 친정에서 학교를 오가며 자기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 쓰고 있는데 떨어져서 지내서 그런지 철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제는 부모 걱정도 할 줄 알고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부부 대신 잘 챙기는 모습에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게다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 시할머님이 남편에게 준 땅이 대규모 골프 리조트가 들어선다며 고에게 거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 덕에 뜻하지 않게 저희 부부는 꽤 큰 돈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돈에 눈이 먼 아주버님이 이국리 저국리 할 텐데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하늘에서 시할머니가 그 땅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발이 내려준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시할머니가 머물렀던 방을 보면 시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엔 마냥 불편할 줄 알았는데 사람의 든자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 시할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한데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인생의 절반은 넘게 지나온 사람이잖아요. 젊어서는 그렇게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늙어서 자식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면 그보다 더 쓸쓸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도 아들을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 저는 죽을 때까지 남편과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을 꿋꿋하게 살고 있어야 저희 아들도 부담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동서 말에 의하면 아주버님은 결국엔 시부모님 재산을 모두 말아먹고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언제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이혼하기 전에 아주버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썼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 아주버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주버님이 진 빚과 형님이 명의도용해서 진 빚까지 그야말로 아주버님은 빚더미에 올랐는데 이 화상이 도련님한테 사는 집 팔아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저희 남편이 당한 걸 모두 봤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 일로 아주버님이랑 멱살까지 잡고 싸움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도와줄 거 아니면 저희 부부 사는 집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다는데 어딜 찾아가냐며 도련님이랑 동서가 알아도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고 했는데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요. 사실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 중에 도련님과 동서한테만 사는 곳을 알려주고 철저하게 비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을 알려주지 않은 도련님과 동서가 고마울 수밖에 없었는데 도련님이 먼저 저희 부부에게 평생 작은 형이 고생했으니 남은 건 자기가 한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그전에도 도련님과 동서가 저희를 대신 시부모님을 많이 챙긴 걸로 아는데 괜히 큰 부담을 가지게 한 건 아닌지 미안하더군요. 게다가 아주버님에는 큰 구멍이 있으니 도련님과 동서가 돕는 게 마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텐데요. 급기야 시부모님은 그렇게 믿던 장남 때문에 폐가 망신해 살던 집도 날리고 충격에 시아버님은 쓰러져 병원에 갈 곳 없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 역시 도련님이 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제가 절반이라도 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련님은 됐다며 거절하더니 이렇게 말했는데요. 형수, 아니에요. 저 작은 형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랑 이렇게 못 살아요. 형이 자기 공부도 포기하고 제 대학 등록금 다 내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해야죠. 형수랑 형은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사실 진작부터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저희 집사람도 그러자고 했어요. 동서, 정말이야? 내가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저야말로 형님 뒤에 숨어서 편하게 지냈죠.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세요? 근데 형님이 있어서 제가 편했어요. 그리고 저희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신 것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시잖아요. 저 이제 그 은혜 갚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아주 조금은 젊잖아요. 아우, 재수씨, 고마워요. 우리가 말년에 재수씨 덕에 참 편하게 살겠네요. 괜히 큰 짐 지어주는 것 같아 미안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 아니에요. 아주버님이야말로 편하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세요. 이 사람이 작은 형 생각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형님 쫓아가려면 멀었고요. 저는 동서의 말에 감동해서 울컥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집구석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이랑 동서가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음이 편해서인지 남편은 귀촌한 후로 살은 많이 빠졌지만 전보다는 많이 건강해졌답니다. 저 역시 불면증이 심했는데 이젠 눕기만 하면 바로 잠이 들어요. 그리고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눈이 떠지고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다 보면
저희 동네에 사계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맛에 귀촌을 하나보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무엇보다 열심히 살다 온 귀촌이라 그런지 후회도 없고 매일매일 보상받는 기분이 드는데 열심히 살던 가락은 어쩔 수 없어서 일을 자꾸만 만들지만 저도 남편도 지금은 전에 없이 마냥 행복합니다. 처음 귀촌했을 때는 텃세가 있으면 어쩔까 걱정도 많았는데 저희 시할머니 덕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손주 며느리가 시할머니한테 극진하다며 마을 분들이 저를 어찌나 예뻐하시는지 지금도 그 덕을 보고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면서 느낀 건데 이건 역시 시할머니가 저희 부부한테 주신 선물 같아요. 시골에 오면 저희 부부 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웃이 굉장히 많거든요. 덕분에 외로운 것도 모르고 나누는 기쁨도 누리며 지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아주 대만족입니다. 실제로 귀촌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랑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은 게으르게 편안히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내 남편이 최고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편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네요. 인생이 뭐 별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삼시세끼 맛있게 먹고 별것도 아닌 일에 웃고 살면 행복한 거죠. 저는 60대, 70대, 80대에도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내용도 길어졌는데 긴 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남편 가족 때문에 아팠던 분이 계신다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건 죄가 아니니까요. 그럼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매일이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